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다른 백혈병, 급성 백혈병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성 백혈병은 항암 치료 한 번 하고 몇 번 하고 조혈모 세포 이식하면 치료가 끝나죠. 근데 이제 만성림프성 백혈병은 여기서 치료 받고 계신 분, 끝난 분도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임브루비카 같은 약을 예를 들어서 계속 몇 년씩 병이 진행할 때까지 계속 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 이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목을 하나 더 넣었는데요. 치료 도중 또는 이제 치료 이후 삶의 질의 관리, 삶의 질이라기보다 평소에 이제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만성림프성 백혈병이,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만성림프성 백혈병이 대충 이제 어떤 질환인지, 그 다음에 대충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개요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제 서두 부분에는 만성림프성 백혈병의 간단한 설명하고 지금 현재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치료 도중과 치료 이후에 주의해야 될 점,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만성림프성 백혈병은 그 질환명에 모든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만성이란 말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림프구성이란 말도 들어 있고, 백혈병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만성이란 말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임상 경과가 급격하지 않다는 겁니다. 완만하다는 뜻인데, 그 경과가 적어도 수년, 길게는 수십 년, 평생 간다는 뜻이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몇 개월 이내에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는 게 대부분의 이제 경우고요. 그 다음에 림프구성이란 말은 혈액세포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림프구라는 세포가 문제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백혈병이라는 말이 또 들어있는데요. 백혈병이란 말은 그 혈액세포 중에 이제 주로 병이 골수나 혈액세포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 안에 있는 세포가 암세포가 돼서 문제가 과잉 증식돼서 문제가 되는 걸, 모든 그런 병을 이제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골수나 혈액 속에 있는 림프구가 암세포가 돼서 그 경과가 급격하지 않고 완만해서 적어도 수년, 수십 년 동안 이제 진행되는, 천천히 진행되거나 아니면 평생 진행하지 않거나 그런 질환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 골수입니다. 뼈 속에, 뼈가 단단해서 꽉 차 있을 것 같지만 이 가운데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골수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안에는 이제 조혈모 세포라고, 모자는 이게 어머니 모자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세포를 만들어내는 이 하나의 세포가 나중에는 분화가 돼서 이 모든 그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세포를 만들어내는데요. 그게 첫 번째 분화가 되면 이 골수국의 세포하고 림프국의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그 세포 중에 이제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로 처음에 가지를 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림프국의 세포, 골수국의 세포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세포가 모두 만들어져서 림프국의 세포가 만들어지면 이 골수에서 이제 성숙 과정이 다 끝나서 어른 림프구가 되면, 요 림프구가 어디로 가느냐면은 여기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림프절로 가게 됩니다. 림프절에 가게 돼서 우리 몸에 이제 목에 편도나 아니면 사타구리에 만져보면 몽우리처럼 만져지죠. 그런 요런 림프절이 있는데요. 이게 완두콩만한 림프절이 우리 몸에 적어도 이제 한 500~600개가 존재합니다. 그런 쪽에 그 안에 이제 림프절 안에 요 림프구, 여기 혈액에서 만드는 림프구가 꽉 차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그 림프구 중에 요 B림프구가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요 B림프구 하는 역할이 뭐냐? 항체를 만들어내는 림프구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백신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니 어쩌니 하는 게 결국 요 B림프구가 하는 역할입니다. B림프구가 이제 문제가 돼서 특히 이제 우리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이 많은 세포 중에 요 림프구 중에 B림프구가 이제 결국 문제가 된다. 다른 세포는 전혀 문제가 없는 질환입니다. 이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이렇게 이제 골수 질환 자체가 다른 백혈병, 다른 또 림프종하고는
좀 특이한 병명이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치료 끝나고나 이제 검사할 때 가끔 뭐 혈액 검사도 하고 어떨 경우는 CT도 찍고 그럽니다. 급성 백혈병 환자는 대개 혈액 검사나 골수 검사만 하고요. 림프종 환자는 뭐 혈액 검사도 하지만 대개 이제 CT나 이런 패시티를 찍어 보는데 만성 림프우선 백혈병은 이 질환 자체가 골수에도 있고요. 혈액에도 있고 간이나 이런 림프절에도 있고 이런 두 군데 다 존재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발할 때는 우리 림프절에도 재발할 수가 있고요. 혈액에서도 존재할 수도 있고 이게 양쪽에 다 존재하는 특이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급성 백혈병 같으면 주로 혈액, 골수, 그다음에 림프종이면 림프절 이렇게 존재하는 질환인데 만성 림프우선 백혈병은 두 구역에 다 존재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게 특징적인 질환입니다. 이게 증상은 어떠냐? 주로 여기가 있는 증상이 다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이 증상은 이제 완전히 진행될 때 이제 보통 나타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인 없이 2주 이상 지속되는 38도 이상의 발열. 여기 원인 없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걸려서 38도 이상 열이 난다든지 뭐 폐렴 걸려서 38도 이상 발열되는 그런 해당성이 없는 거죠. 밤에 잘 때 식은땀, 특히 뭐 속옷 베개가 젖을 정도의 식은땀 흘린다. 그리고 뭐 의도하지 않는 체중 감소, 6개월 동안에 이제 10% 이상. 이게 의도하지 않는 이런 뜻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 하거나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중 10% 빼는 건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비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만성 림프우선 백혈병의 이제 진행 증상이라고 보게 되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성 림프우선 백혈병은 혈액하고 골수나 림프절이나 비장에 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림프절이 되게 이제 붓는데 특징적인 것은 되게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있고 뭐 림프절이 커지면 되게 이제 그 림프절염, 뭐 예를 들어 염증이나 이런 걸 되게 의심하지. 아 이게 뭐 림프절이 커지는데 아프다. 그러면 이게 위험한 거 아니냐. 근데 대개는 이제 커지게 되면 왜냐하면 림프절이라는 게 그 자체는 통증이 없습니다. 근데 림프절을 둘러싸는 캡슐 막이 있는데 거기에 통증 감각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대개 이제 암이 림프종이 되면 천천히 커지기 때문에 캡슐이 천천히 늘어나면 이게 통증 감각이 뭐 별로 없는데요. 이게 빨리 급격하게 늘어나면 대개 이 캡슐이 늘어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늘어나는 경우는 대개 염증 때문에 단기간 며칠 사이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염증이라 대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별로 이제 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걱정을 오히려 덜 하고요. 그래서 이제 통증을 안 느끼는 경우가 대개 이제 림프종이나 이런 만성 림프우선 백혈병 때문에 생기는 림프절 비대입니다. 그런 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드뭅니다. 뭐 10만 명당 남자는 0.2명, 여자는 0.1명이고요. 미국 같은 데는 뭐 백인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뭐 4명, 흑인은 3명 정도니까 우리나라 0.1명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높죠. 뭐 몇십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제일 드문 뭐 혈액암 중에 하나지만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데서는 혈액암 중에 발생 빈도는 가장 높지는 않지만 이 질환이 한번 진단되면 거의 뭐 바로 사망하는 게 아니고 계속 뭐 치료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질환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환자가 사망하지 않고 축적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그 진단 환자 숫자로는 가장 많은 질환이 만성 림프우선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이제 숫자가 1999년도에는 뭐 한 10만 명당 0.19명이 발생했는데요. 지금은 2012년에 보니까 0.31명 정도로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냐 보니까 나이를 보정해 보니까 발생 빈도가 1999년이나 지금 2012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이제 발생 빈도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만성 림프우선 백혈병도 결국 이제 젊은 사람보다 이제 한국에서도 거의 60세, 미국에서도 발생 빈도, 발생 당시에, 이제 진단 당시 평균 연령이 거의 70세에 가까운 질환이거든요. 이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이제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0.3명으로 따지면 1년에 한 155명 정도가 진단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 건강 심평원 추정으로 보면 한 국내에 한 1,900명 정도의 환우가 지금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성 림프우선 백혈병 임상 경과가 아마 대부분의 저희 병원 찾아오시는 분도 뭐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뭐 건강검진하다가 발견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 증상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백혈병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임상 경과가 어떠냐? 이게 3분의 1 정도는 평생 치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추적 관찰만 유효하다. 그러니까 동일한 연령군의 건강한 사람과 기대 수명이 거의 비슷합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진단식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가 치료가 필요한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처음에는 치료가 필요 없으나 나중에는 이제 질환의 진행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환자의 약 10% 정도만 이제 공격적인 경과를 보여서 치료를 필요하는, 그러니까 전체 만성림프누 백혈병 환자가 10명이다 그러면 1명 정도만 처음 진단시, 그것도 아주 공격적인 경과를 보여서 치료를 필요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떤 환자는 그러면 평생 30% 정도 평생 치료를 안 하고 지낼 것이냐 뭐 궁금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만성림프우선 국제 예우인자라고 있는데 요런 거를 이제 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거 두 가지는 이제 유전자 검사입니다. TP53이라는 유전자 검사, 뭐 요런 유전자 검사, 그다음에 혈청 내 이제 단백질 검사, 그리고 병기는 이거 CT를 찍어봐야 됩니다. 림프절이 커져 있는지, 뭐 그다음에 비장이 커져 있는지, 간이 커져 있는지, 그다음에 빈혈, 혈소판 수치가 이제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연령 이런 걸 따지게 되는데, 요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예후가 더 안 좋은 거죠. 근데 요런 예를 들어서 유전자 기능 이상이라든지 요런 거는 이제 점수가 되게 높죠. 돌연변이 하나만 해서 점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어떻게 봤냐면 이제 미국의 MD 앤더슨이라고 이제 미국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이나 미국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이게 3,470명 같으면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환자를 통틀어서 다 검사라도 할 수가 없는 검사인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워낙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를 분석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3,472명을 봐서 이런 검사를 쭉 해봤더니 이제 점수가 0, 1점이면 이런 점수를 따져서 0 내지 1점이면 위험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7에서 10점이면 초고위험군이다. 이렇게 따졌다는 거죠. 0에서 1점 정도면 5년 정도 지나도 100명 중에 93명 정도가 뭐 그냥 생존해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위험인지를 따지고, 더구나 이제 0에서 1점 정도면 10년이 지나도 그 중에 한 100명 중에 한 66명 정도는 뭐 살아계시는 거는 뭐 두째 차치하더라도 아예 치료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병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대충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뭐 정확하게 예후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러면 이제 조금 굉장히 이 질환이 안정적이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통계니까 허점은 있습니다. 뭐 아주 저염군의 경우 뭐 이 환자분은 65.9%가 확률로 이제 치료를 안 하고 10년 후에도 그냥 그대로 병이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환우분이 치료를 안 하는 65.9% 안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치료를 하는 35%나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통계적인 허점은 있을 수가 있지만, 뭐 거꾸로 이야기하면 초고위험군에 들어갈 환자들은 여기 확률이 거의 치료를 안 하고 있을 확률이 거의 0%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치료를 안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건 확실히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음에 어떤 경우에 그럼 치료를 들어갈 거냐? 모든 환자가 아까 치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이제 골수가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골수가 하는 역할이 아까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랬죠.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제 10 이하, 혈소판이 10만 이하. 근데 뭐 혈소판이 10만 이하라는 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수치, 뭐 우리가 정해놓은 수치입니다. 뭐 9만 8천이면 치료를 해야 되고 10만 천이면 치료를 안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9만 8천, 9만 7천이라도 안정적으로 혈소판이 그대로 잘 유지되면 그건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장, 비대, 요게 비장이 보이죠. 비장은 원래 요 왼쪽 갈비뼈 안쪽으로 여기 가슴 내로 들어가 있는 장기인데, 이것도 이제 림프구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만성 림프우선 백혈병이 진행하면 요 비장 갈비뼈 밑으로 튀어나오게, 배 밑으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이게 만져봐서 한 6cm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 뭐 그것도 이제 치료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게 꼭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점점점 커진다. 아니면 비장이 커져서 환자가 이제 불편감을 환우분이 느낀다. 그럼 치료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림프절 이렇게 좀 뭐 불룩 튀어나와 있죠. 림프절도 크기가 한 10cm 이상으로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점점 우리가 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점점점 커진다. 아니면 림프절 커진 것 때문에 증상을 느낀다. 그러면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오실 때마다 혈액 검사를 해서 림프구 검사를 합니다. 이게 정상 림프구 검사는
림프 수치는 이제 4,000 이상이면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보는데요. 그 수치가 이제 절대적인 수치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정상이 4,000 이상인데 그게 4만, 뭐 14만, 24만 돼도 우리는 뭐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림프구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수치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림프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얼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2달 간격으로 봤는데 전달보다 한 50% 이상 증가한다. 그다음에 림프구 수치가 2배가 되는데 6개월이 안 된다. 한 뭐 6개월 만에 봤는데 2배 이상 증가됐다. 그러니까 2배가 되는데 6개월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진행 속도가 이제 빠르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비림프구가 하는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 비림프구가 우리가 암세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항체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공격을 안 해야 되는데 이 비정상적인 비림프구가 만들어내는 항체는 비정상적일 수가 있죠. 그 비정상적인 항체가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나 혈소판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자가면역성 빈혈이나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제를 쓰면 우리 몸의 비림프구를 억제하니까 그런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증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거는 굳이 이제 뭐 항암 치료나 이런 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한두 번 써보다가 반응이 없으면 그것도 이제 근본적인 백혈병에 대한 치료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림프절 자체가 이제 피부나 신장, 폐, 척추 같은 걸 침범해서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림프절 비대가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혈액 수치나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증상이죠. 그런 이제 만성 림프성 백혈병과 관련된 증상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리는 거 뭐 그리고 특히 여기 말씀드리는 심각한 피로라는 게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은 수백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 조금 피곤합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특히 다른 원인이 없을 때 뭐 결핵이라든지 뭐 다른 암이 있다든지 뭐 간염이 있다든지 뭐 이런 다른 원인이 없이 특별히 설명할 수 없는데 이 백혈병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피로, 그것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로가 있으면 이거는 백혈병의 진행이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치료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림프구 수치, 절대적인 수치 자체, 그게 뭐 4만이 되든 14만이 되든 24만이 되든 34만이 되든 치료는 아까 이야기한 급격한 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을 때는 치료를 고려하지 않고 격과 관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평소에 병원 다니실 때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건데 백혈병 환자 뭐 진행을 막는다든지 뭐 더 좋아지게 하는 특별한 식단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말씀드릴 것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 생활 습관병이 아닙니다. 당뇨가 이제 뭐 생기는 원인은 대개 지금 알려져 있죠. 뭐 탄수화물 같은 거 많이 먹고 이제 몸 안에 지방이 늘어나 있고 그런 건데 알려져 있지만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그 자체가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잘 먹고 어떤 걸 피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병이 예방되거나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식단 패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기력을 좋게 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쭉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우리 건강 수칙입니다. 뭐 가공식품 피하고 다양한 과일 세초 섭취하고 건강한 지방 중에서도 우리가 뭐 안 좋은 지방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뭐 말하는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건강한 지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걸 섭취하고 알코올 섭취를 하고 아예 알코올 섭취를 못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저한테 맥주 한두 잔 하는 거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맥주를 한두 잔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못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힘든 것보다 하루에 한두 잔 일주일에 한두 잔, 두세 잔 하는 건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거 한다고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진행을 더 시킨다든지 악화된다든지 그런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수분 섭취나 이런 걸 이제 권하고 있지 그 자체가 어떤 걸 하면 절대적으로 이 병이 나빠진다, 좋아지게 한다. 그런 음식이나 식단 가이드는 절대 없다는 걸 알아주시고 일반적인 건강 수칙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료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가장 지금 하고 있는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항암 화학 요법이죠. 처음에 이제 FCR 요법이라고 이거는 항암제
플루다라빈이나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하고 리툭시맙이라는 항체요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대개 60대 미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요법이고요. 전체 반응률이나 뭐 효과는 되게 좋고, 항암제 반응률이 이제 95%라는 건 100명 중에 95명이 뭐 완전히 좋아지든 완전히 백혈병이 뭐 겉으로 검사하면 없어지든 아니 부분적으로 좋아지든 100명 중에 95명은 좋아진다는 거죠. 그 좋아지는 환자가 진행까지 평균 58개월 걸린다는 중앙값이 58개월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좋아지는 환자가 여기 지금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을 지금 이제 앞으로 쭉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진행하는 환자가 예를 들어 3개월에 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진행하는 환자가 10개월에 왔다. 그럼 세 번째 진행하는 환자가 12개월에 왔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진행하는 순서를 1번부터 100번까지 쭉 놓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100번까지의 순서상 중간은 51번째죠. 그 51번째가 여기 58개월, 거의 6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평균 우리가 뭐 환우분들한테는 편하게 우리가 평균 58개월이다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3개월짜리도 있고 뭐 10개월짜리도 있고 12개월짜리도 있었죠. 그런데 거꾸로 따지면 99번째 100개월, 100번째 환우는 뭐 얼마일까요? 그게 12년, 20년, 30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건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 예후에 말하는 요 면역 글로불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중세 가변 영역 유전자. 요런 게 있는 게 요건 좋은 유전자 돌연변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만성립성 백혈병은 항암 치료만으로는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것만은 예외입니다. 장기 무병 생존은 우리가 어쩌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지나도 재발하지 않고 있는 환자가 생존해 있는 환자 거의 60%에 가깝거든요. 저희 환우분들 이 검사를 해보면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거의 한 80에서 90%가 요게 양성이긴 합니다. 근데 단 이제 불행한 게 이 치료를 할 때쯤 되면 대부분의 환우분들은 연세가 이제 뭐 60이 훨씬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암 치료를 사실 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감염이라든지 지연성, 나중에 백혈구도 떨어지는 게 항암 치료 자체 때문에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백혈구가 떨어져서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항암 치료를 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요 아까 이야기한 이 TP53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이 항암 치료가 안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에서는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치료를 제 1차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7번 염색체 결손. 요게 이제 TP53 유전자 돌연변이랑 거의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걸 고령에서는 어렵다. 그다음에는 그럼 고령에서는 어떤 요법을 할 수 있느냐? 요거 이제 클로람부신이라는 먹는 항암제하고 오비누투츠맙이라는 항체 약물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항체를 유전공학적으로 방법으로 바꿔가지고 요 림프구 백혈병 세포만 공격하도록 만든 항체입니다. 그런 걸 쓰면 굉장히 이건 안전한 요법이지만 안전한 대신 효과는 좀 반응 시간은 굉장히 아까 여기는 진행까지의 기간이 이 요법은 거의 6년이죠. 근데 요거는 27개월 불과 2년 정도에 불과하다. 효과는 반응률도 좋고 안전하기도 한데 뭐 다 좋을 수는 없죠. 이게 그 대신 효과 지속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부분의 치료의 근간을 이루는 거는 표적 치료제. BTK 억제제라는 이 약입니다.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브루티닙, 임브루비카. 지금 2세대 이제 브루킨사라는 약도 나와 있고요. 이제 칼캔스라는 약은 외국에는 나와 있는데 한국에는 안 들어와 있고 지금 3세대 제이필카라는 약도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거는 외투세포 림프종에는 외국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만성림프성 백혈병에는 허가를 못 받았고요. 한국에서는 임상시험으로 이제 만성림프성 백혈병에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L2라는 거는 이제 이 정상세포는 이 세포가 만들어졌다가 일정 기능을 다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너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 몸에서 이제 너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죽으라는 세포사 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암세포는 그 명령을 어기고 지가 계속 살아남아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세포사가 일어나게 도와주는 약이 이 BCL2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벤클락스라는 약이 지금 나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방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표적 치료제고요. 요게 이제 지금 치료에 가장 제일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의 치료 그 가이드라인에 요걸 이제 제일 권유하고 있는 근간을 이룬 치료 방법입니다.
요거 이제 BTK라는 약이고, 요거 이제 임브루비카나 브루킨사 같은 약이고, 여기 이제 비림프구라고 그러면, 요 비림프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너는 이 세포가 증식하라는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전기 신호를 받으면 요 BTK, 브루톤스 타이렌스 카이란스라는 단백질이 요걸 받아서 신호를 밑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결국은 비림프구에 유전자가 작동을 해서 막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막는 약이 요런 임브루비카 같은 요런 약입니다. 좀 1세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BCL2 안타고니스트, 베네토클락스, 이게 죽으라고 이제 명령을 거부하는 요런 세포를 요런 약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걸 다시 죽을 수 있게 세포 사멸을 있게 해주는 약이 벤클락스터라는 약입니다. 그럼 고령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병발된 질환이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아이브루티닙이나 브루킨사를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권유하는 약이고 FCR보다는 효과가 더 여러 면에서 낫다고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65세도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병발된 인자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FCR은 항암 치료를 하기에도 연세도 많거나 아니면 또 65세 미만인데 이런 또 돌연변이 또 없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요런, 베네토클락스하고 아이브루티닙이 한국에서는 이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 표적 치료제를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병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이브루티닙을 이런 BTK 억제제를 쓰다가 재발하면 우리가 베네토클락스를 쓸 수가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또 베네토클락스 쓰다가 이제 재발하면 또 아이브루티닙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재발하면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아예 써서 서로 재발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아예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요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법은 사실은 요런 1세대 치료 아이브루티닙이나 다노프트립은 견딜 수 없는 부작용 또는 질병이 진행할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10년 될지 계속 써야 되는, 이거는 그 치료 기간이 고정이 되지 않는, 병이 재발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으면 무한정 써야 되는 약인데요. 근데 이 요법은 13주 그러니까 한 1년 남짓 정도 쓰는 약인데 한국에서 허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게 이 약의 이제 장점은 돌연변이를 이제 많이 억제를 할 수 있고, 그 미세 잔류 질환을 완전히 음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허가는 돼 있지만 급여가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또 장점은 13주만 쓰면 이제 끝난다는 거고요. 1년 남짓.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말씀드리지만 한 2년째 보니까 거의 병이 진행하지 않고 생존해 있을 확률이 거의 100% 가깝다는 거죠. 나쁜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다음에 생존율은 거의 100%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요게 미세잔류 질환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게 대부분 안 되는 병원도 많은데요. 우리 병원에서 이제 요걸 검사를 하는데, 요게 그냥 골수 검사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게, 미세잔류 질환이라는 거는 백혈구를 한 10,000개까지 우리 병원에 카운트를 하면 그 안에 그 백혈병 세포가 하나 있는지 없는지까지 우리가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은 일반적인 전체 생존율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병이 진행하지 않고 무진행 생존율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만성림프성 백혈병은 재발하더라도 당장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재발하더라도 얼마든지 이 병이 생존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병이 재발하지 않고 생존해 있는 거하고 요 미세 잔류 질환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00개 정도 카운트하면, 물론 이게 인간이 지금 현재 우리 병원에서 검출할 수 있는 한계인데요. 물론 훨씬 더 실험적인 방법으로 이거보다 더 많은 거를 검출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10,000개까지 해서 하나 정도 백혈병 있는 거는 병원 수준에서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중에서 하나 있는지는 이제 아직은 이제 병원 수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요거까지 이제 검출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요 요법이 두 가지를 이제 베네토클락스와 아이브루티닙, 임브루비카를 병용하는 요법이 말초 혈액에서는 거의 한 80%에서 요 미세 잔류 질환 음성, 그러니까 10,000개까지 카운트를 하더라도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는 거를 이제 그걸 할 수가 있었고, 골수에서는 한 60% 정도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나이가 젊어서 임브루비카나 브루킨사를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유전자 돌연변이, 면역 글로불린 중세 가변 영역 돌연변이가 없어가지고 항암 치료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 환자, 아니면 그 17번 염색체 TP53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서 항암 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 환자한테는 한번 써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제치료 권고안입니다. 이걸 초록색으로 된 게 지금 이제 한국에서 보험급여가 되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한 나쁜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는 경우에는 1차 치료로 지금 권고하는 게 BTK 억제제, 브루킨사, 임브루비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의 환자한테는 가사이바라는 항체 약물 플러스 클로람보실 먹는 한 유케란이 되고, 항암 치료는 플루다라빈, 사이클로포스마이드, 리툭시맙. 요거는 이제 젊은 환자들이고, 특히 면역 글로불린 중세 가변 영역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 한번 써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파란색으로 된 경우는 한국에서는 허가는 돼 있지만 보험급여가 안 되는 거고,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젊어서 이 두 가지 약을 쓸 수가 없고, 특히 나이가 젊은 환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 글로불린 중세 가변 영역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요 FCR 항암 치료하면 성적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근데 그나마 그 돌연변이가 없는 경우는 이걸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재발하면 예를 들어서 FCR 항암 치료를 했다 그러면 뭐 브루킨사나 임브루케라나 벤클락스타 플러스 리툭시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아이브로티니블이나 브루킨사를 1차로 썼다 그러면 베네토클락스나 리툭시맙을 2차로 써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안 좋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오비누투츠맙, 클로람부신이나 FCR6법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항암 치료를 못한다. 그러면 어떤 거 해야 되겠냐? 뭐 이런 걸 쓰거나 아니면 이런 걸 써야 되겠죠. 그게 이제 치료의 이제 근간입니다. 이제 다음은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허가된 요법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은 뭐 아예 이제 요런 오비누투츠맙 클로람부신을 쓸 수가 있고요. 65세 이상은 요런 걸 자론브로트립, 말브로트립을 쓸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누적 질환 뭐 평가 척도가 7점 이상이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좀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약간 안 좋아야 쓸 수가 있습니다. 누적 질환 평가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 고혈압 약을 2가지 이상 쓰면 뭐 점수가 2점. 그 다음에 백혈병 자체가 있어도 점수가 벌써 4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가 백혈병 뭐 가지고 있고 고혈압 약을 2개 이상 쓰면 벌써 6점이 돼버리죠.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절염으로 내가 일상생활에 조금 뭐 불편해서 약 하나 먹고 있다. 그러면 점수가 벌써 7점 넘어갑니다. 그럼 대개 이제 연세가 뭐 65, 70세 넘어가면 뭐 대개 이렇게 따져보면 65, 이 점수는 되게 6점 이상은 어떻게 하다 보면 다 넘어갈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65세 넘으신 분들은 이 2가지 약은 쓸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발하면 이런 약, 뭐 C차 재발하면 이런 약을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재발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런 약을 1차 약제, 2차 약제 쓰는 것보다는 뭐 3세대 지금 임상 시험으로는 이제 3세대 약간 1세대, 2세대 나오는데 3세대 BTK 억제제나 요새는 이제 4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BTK 분해제라는 임상시험들이 요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차라리 이제 1차 재발하게 되면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재발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표준 치료로는 치료 성적이 안 좋은 경우가 뭐 대부분 그게 이제 안 좋다는 게 거의 의학 상식적인 상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특히 이제 만성림프성 백혈병처럼 기존의 치료로는 완치를 기대하는 경우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라는 게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습관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발을 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줄이는 약물이 일정도 밝혀지지 않지만 전체적인 건강을 이제 증전시키기 위해서는 뭐 금연, 음주 자제, 지방, 소금, 설탕 섭취 줄이기, 균형적인 식단, 뭐 탄산음료 같은 거를 뭐 탄산수나 차로 대시하고 아까도 나왔다시피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치료 전후, 치료 중에도 계속 움직여라. 이 말은 제가 이제 특히 항암 치료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특히 이제 그 FCR이나 그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항암 치료 중에 이제 제일 치료 전후에 이제 특히 이제 치료 중에도 마찬가지고 치료 후에도 마찬가지인데 항암 치료를 하면 제일 흔한 부작용이 이제 기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뭐 항암 치료 부작용도 많겠지만 거의 모든 환우분들이 겪는 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기력이 떨어지면 이제 대개 이제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죠. 뭐 계속 누워 계시거나 누워 계시게 되면
몸이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 요구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식욕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면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죠. 먹는 양이 줄어드니까 몸에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줄어들게 되죠. 에너지 생산하는 게 줄어들면 당연히 기력이 또 없어지죠. 기력이 없어지면 또 안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이게 되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회복되면, 나중에 항암 치료 다 끝나고 몸은 다 회복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계속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서 나중에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제가 이제 비유를 하는데, 우리 몸이 근육이 모터고 위에 내려오는 신경이 이제 전깃줄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전깃줄이나 이런 건 다 회복됐는데 나중에 모터가 다 쭈그러들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건 다 회복됐는데 근육은 처음에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근육량이 줄어서 나중에 항암 치료 다 끝났는데도 나중에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뭐 충분한 뭐 양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뭐 진짜 식욕이 없다 그러면 병원에서 가면 뭐 마시는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보충이 가능하거든요. 항암 치료 도중에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라도 좀 보충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계속 움직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운동하는 친구를 만들어서 같이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항암 치료하고 그 이후에 뭐 한 번에 그냥 충분히 막 운동을 많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충분한 수면 취하고 이제 좀 깨면 오늘 5분 움직였으면 내일 6분 움직이고 오늘 점심 때 5분 움직였으면 뭐 저녁에는 좀 충분한 수면 취하고 저녁에는 한 6분 산책을 하고 그런 뭐 한 단계적으로 조금씩 아니면 이번 주에는 한 10분 걸었으면 다음 주에는 한 15분 걷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한꺼번에 뭘 하다 보면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죠. 한꺼번에 운동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힘든 것 때문에 사람이 괴로운 기억 때문에 다시는 운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본인이 힘들지 않게 괴로운 경험을 없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그런 걸 하려면 이제 뭐 가능하다면 좀 디지털 앱 같은 거 요새 뭐 시계로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해서 자기 평소에 이제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그런 걸 좀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뭐 관련된 이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가, 명상, 걷기 같은 거 좋고요. 뭐 운동을 뭐 해야 되나요? 뭐 뛰어야 되나요? 안 뛰어도 됩니다. 이런 걷기 같은 거 좋고요. 특히 근육량 같은 거 늘릴 때는 유산소 운동보다 계단 올라가기. 우리 몸의 제일 큰 근육이 요 다리거든요. 우리 대퇴사두근이 우리 몸의 근육량의 거의 한 3분의 1 이상, 3분의 2 가까이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이 계단만 올라가도 우리 몸의 근육량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뭐 좋습니다. 일기 쓰기, 취미 갖기 이런 것도 좋고요. 이런 것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관리, 예방접종입니다. 치료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치료 중에도 마찬가지고. 이 만성림프우선 백혈병은 그 자체가 이제 면역세포의 질환입니다. 그 항체를 잘 만들게 하는 게 우리 이제 예방접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를 잘 만들어내게 더 많이 뭐 이때까지 없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내게 하는 게 이게 예방접종이죠. 백신이죠. 근데 이제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지금 암세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이제 만성림프우선 백혈병은 이 면역 결핍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물론 모든 환자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림프구를 또 죽이는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약이 딱 그 암세포가 된 비림프구만 죽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BTK 억제제 같은 표적 치료제마저도 정상 비림프구하고 다른 세포를 죽이지 않는다 뿐이지 많이 안 죽인다 뿐이지 암세포가 된 비림프구하고 정상 비림프구를 구별 못하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죠. 특히 치료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만성림프우선 백혈병을 진단을 받으면 진단과 함께 또는 최소한 치료 직전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을 대개 이제 권장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BTK 억제제는 어떨까요? 뭐 한번 이거 치료를 시작하면 병이 더 이상 부작용 때문에 못 먹거나 아니면 병이 진행할 때까지 계속 드셔야 되죠. 그러니까 치료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이 질환이 이제 백혈병, 이 만성림프우선 백혈병이 무슨 이유 때문에 치료했다. 그럼 그 원인이 해결돼서 백혈병이 어느 정도 조절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방접종을 보통 하라는 거고요. 요새 또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좀 많이 독감 예방접종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림프구가 항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비림프구를 못 만들게 억제를 하도록 지금 그 BTK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이 항체를 제대로 만들어낼 거냐, 못 만들어낼 거냐, 그게 좀 이제 의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그래도 한 연구를 해보니까 한 74%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항체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BTK 억제제, 임브루비카나 브루킨사를 충분히 먹고 있는 상태에서도 독감 백신은 예방접종을 해도 되더라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또 다른 요법으로 FCR 요법을 한 경우였습니다. 요건 이제 문제가 요 리툭시맙이라는 항체 약물인데요. 요 항체가 또 이 비림프구를 완전히 죽여버리거든요. 이건 한 12개월 치료가 끝나고 또 한 12개월 정도까지도 이 백신을 줘도 항체를 못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FCR 요법을 한 환자는 이 백신을, 이 치료를 하기 전까지 뭐 백신 뭐 요법을 무슨 해야 될 거 있으면 끝내거나 아니면 이 치료를 하고 나면 적어도 한 12개월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 예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성림프우선 백혈병 자체가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는 비림프구 질환이니까 특히 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또 비림프구 기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일반적으로 항생제 예방적, 미리 감염이 생기기 전에 항생제를 먹어야 되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폐렴의 위험 있는 환자, 예를 들어서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환자들은 예방적 항생제가 필요한 이건 주치의하고 상의하는 게 좋겠고요. 진균 폐렴, 이게 곰팡이 폐렴이죠.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면역이 상당히 좀 결핍된, 저하된 환자, 예를 들어서 백혈구가 한 2주 이상 떨어져 있는 환자,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병용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장기 복용,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체가 면역을 또 떨어뜨리는 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치료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치료가 백혈병의 3차 치료인 경우 1차 치료하고 실패하고 2차 치료하고 실패하고 3차 치료인 경우 그런 경우는 면역이 훨씬 더 결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균 폐렴, 곰팡이 폐렴에 대한 항진균제를 복용해야 되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약제,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바이러스 이런 거 약을 먹어야 되냐? 그것도 약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데 단 12개월 이내 대상포진이 아마 재발했던 환자들은 예방적으로 에이사이클로비아 약을 이제 예방요법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B형 간염, 우리 B형 간염 중에 특히 이제 B형 간염 표면 항원이 양성이거나 이 코어 항원이 양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코어 항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표면 항원은 지금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이고요. 코어 항원은 이전에 바이러스가 몸 안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간 사람, 그러니까 한번 노출된 적이 있는 환자들은 임브루비카 같은 약을 먹으면 한 4% 정도가 이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되는 경우가 알려져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래서 근데 FCR 요법화해서 이 리툭시맙이라는 항체에 투여하는 환자들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항상 추적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치료가 끝나더라도 요 12개월 내지 토탈 18개월 정도는 B형 간염 바이러스 약을 복용하는 것을 꼭 복용을 해서 재활성화,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이 바이러스가 재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이제 환우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게 중간에 발치해야 된다든지 수술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브루비카 같은 이제 BTK 억제제가 이제 BTK라는 아까 우리 몸의 효소를 억제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런 임브루비카 같은 약이 BTK라는 효소 하나만 억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딱 원하는 건 BTK니까요. 근데 똑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 몸에 이제 BTK를 제일 많이 억제하지만 우리 몸의 다른 효소도 조금씩 이제 건드리거든요. 그 중에 이제 출혈과 관련된 ITK라는 효소도 이게 조금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출혈도 약간 이제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이제 출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 내지 3% 정도가 이제 중증 출혈이 좀 심한 폐출혈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가벼운 출혈, 특히 이제 피부 출혈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거는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분의 이제 1등급 출혈은 이제 가벼운 출혈이고 특히 피부 출혈이 흔하고 이런 거는 심각한 출혈로 진행하지 않고 대부분 그냥 이제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약물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출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정된 큰 수술 예를 들어서 내 한 달 있다가
뭐 인공관절 수술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임플란트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큰 수술일 경우에는 한 3일 내지 7일 전에 뭐 BTK 억제제를 중단하고 끝난 다음에 상처가 아물어야 되잖아요.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약 먹으면 또 출혈 위험이 있으니까 수술 후 한 3, 7일 후에 이제 복용을 재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 없이 갑자기 뭐 교통상황에 들어가 있다, 큰 수술이 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대개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혈소판 수혈을 하면 신선한 혈소판의 약 50% 정도를 확보해서 수술 중 이제 출혈을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뭐 저희 환우분들도 뭐 수술하거나 발치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런 것만 주의해서 하시면 한 번도 큰 문제 없이 대부분 BTK 억제제 복용하는 분들은 다 이제 큰 문제 없이 이제 수술이나 이런 걸 진행해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처럼 뭐 특정한 약이나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뭐 특정한 운동이나 뭘 특별히 더 하거나 덜 하거나 해야 될 건 없습니다. 뭐 운동을 더 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없지만 일반적인 건강 수칙을 지켜야 되고 특히 정상적인 식사나 이런 걸 하면 추가로 더 해야 될 무슨 뭐 한약이나 뭐 보양식, 뭐 영양제 이런 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도움이 된다는 증거도 전혀 없고요. 특히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영양제 이런 거, 뭐 비타민제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성분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보고 이런 거는 뭐 드셔도 되겠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제일 또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약이거든요. 한약은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한약은 효과는 둘째 치고라도 그 안에 성분이 뭐가 들은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효과는 둘째 치고 뭐가 들은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도대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효과가 있을지, 해를 끼칠지, 악영향이 있을지, 좋을지 말씀드리기가 없기 때문에 아예 말을 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모든 그것들이 뭐 만성림프소 백혈병의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치료제 이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저희도 이제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통의 대개 이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면역이 크게 결핍됐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냥 정상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분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시면 되고 치료가 끝난 분들은 아까 얘기하는 건강적인 일반적인 건강 수칙 지키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하시고 그 정기적인 검사를 해가지고 특히 이제 뭐 만성림프성 백혈병 환자들은 그 비림프고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비림프고가 만드는 항체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항체 특히 이제 치료가 끝난 분들은 BTK 억제제 같은 걸 먹는 환자들은 BTK가 항체가 이뮤노글로빈인데요. 이뮤노글로빈 레벨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거기서 이런 게 좀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좀 낮은지 좀 그런 거 보고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나의 면역 상태 그리고 질환의 상태가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이제 특히 이제 치료 이후에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